네, 저는 하이투자증권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영훈이라고 하고요. 오랜 시간 업계에 있으면서 또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근데 어려움을 만났으니까 슬기롭게 극복하도록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봤으면 합니다. 네, 이사님 정말 갑자기 여러 이슈들 가운데서 코스피가 이제 2,600 거의 깨졌나요? 2,600 아까 몇 정도에서 하기까지 했는데 2600 깨진 않은 것 같아요. 깨진 않아요. 근데 거의 2,600 몇이던데요. 네네네. 이렇게 하락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세요? 우선 삼고 현상이 나타났죠. 네. 환율이 일단 고환율이 돼버렸고 오늘 장중에 1,400원을 찍고 외환시장 정부 당국에서 개입 들어오면서 지금 1,392원 그 3원 그 레인지에서 끝이 난 것 같은데 환이 급등을 했고요. 이 급등을 했던 원인은 사실 우리 내재적인 원인도 있긴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수출 의존도가 그동안에 중국 쪽이 많았었는데 중국 쪽 의존도가 많이 줄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미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졌고 미국 시장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옛날 같으면은 중국이 좋을 땐 사실 미국이 안 좋아도 중국의 힘을 가지고 좀 외환 시장이 버티고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사실 중국에서 대중무역 흑자가 나네 마네 이러잖아요. 지금 오히려 적자가 나기도 하고 그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 기대감이 한풀 꺾인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미국 경제가 워낙에 좋죠. 지금 미국 경제가 워낙에 좋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여타 그 국가들 유로존이라든지 뭐 다른 국가들이 못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또 유로 쪽 같은 경우는 빠르면 6월 달에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온 상황이 되다 보니까 달러를 평가하는 데 있어 가지고 외환 시장에서 유로화 비중이 한 55% 정도 차지를 하니까 유로 쪽이 약한 데다가 엔화도 별로 안 좋고 그러니 우리나라는 뭐 직격을 맞을 수밖에 없는 네. 이제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미국이 경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뭐 소비도 안 줄고 있고 물가 안 떨어지고 있고 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많이 약해졌다.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 그 국채 10년물 금리를 또 치솟게 만들어 버리고 이런 것들이 다 반작용이 돼서 이제 환율에 문제가 좀 생기는 거고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네. 분쟁 같지 않은 뭐 애매한 지금 상황이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란에서 일단 보복 공격을 했고 예고된 공격이었지만 어쨌든 했고 이스라엘에서 미국의 압력으로 안 하려다가 또 그 내부에서 강성파들 때문에 어떤 그 큰 틀을 훼손하지 않는 보복을 하겠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리스크도 좀 시장에 자리하고 있는 데다가 그 중동전 직전부터 이미 유가는 또 치솟기 시작했고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좀 맞물리다 보니까 우리 시장이 갑자기 좀 꼬꾸라진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주가가 스물스물 올라오긴 했었는데 3월 달에 삼성전자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또 2760까지 다이렉트로 올랐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단기 급등했던 것에 대한 이제 또 부담 이런 것들도 같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조정이 참 조정인지 이게 본격 하락 구간인지 판단이 안 될 정도로 좀 무섭잖아요 지금. 네. 근데 저는 아직은 좀 조정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제가 그 다른 채널 생방송을 하는 건데 거기서 그 4월 달 초중반에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달러 시장 자체가 단기 달러 시장이 자금이 약간 좀 경색이 일어나고 있다. 그 이유는 작년까지는 그 미국 국채 단기물 발행을 많이 했었는데 재정부를 그 미국 재무부를 좀 컨트롤하는 쪽에서 단기채 발행을 줄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장기채로 돌리기 시작하면서 이게 이제 소위 신용 창출 효과를 좀 반감시켜 버린 게 있고 여기에다가 지금 이제 4월 중순 되면은 또 지금 나가기 시작했죠. 우리 배당 관련된 돈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나가고 시작할 겁니다. 아마 오늘이 기아 배당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한 20일, 25일까지 해서 계속 나가게 된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일단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오른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실적이 잘 나왔는데 사실 그날 올라지 않고 또 마찬가지로 다시 또 밀렸잖아요. 여러 가지가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타이밍이었었다. 거기에 미국 지표들이 예상 밖으로 좀 세게 나와버리는 바람에 시장이 좀 흔들린 게 있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공교롭게도 이스라엘 이란이 이제 전쟁 아닌 전쟁을 주말에 시작을 했고 그걸로 환율을 또 자극을 해버리고 말씀드린 배당 이 금액이 이제 빠져나가는 것들까지 감안을 해서 보면 환율이 좀 불안한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을 좀 누르고 있다. 그렇지만
저는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 같은 경우는 4월 25일 전후면은 일단 배당은 그만 스톱이 되거든요. 나가는 게. 국내 20대 그 상위 시가총액 상위 20대 회사들이 배당이 거의 그때쯤 끝이 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4월 말 5월 초 들어가면서 미국 FOMC도 있지만은 그 미국 달러 시장의 자금 전색도 좀 풀립니다. 왜? 4월 달에 그 미국 납세 날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내국인들 세금이 이제 들어오게 되니까 시중의 유동성이 빨리잖아요, 그것도. 근데 이제 그거를 다시 재무부에서 풀죠. 그래서 이제 그런 유동성이 좀 풀리는 달이다 해서 환율 봤을 때도 4월 한 말경 정도 되기 시작하면서 좀 풀릴 거고, 여기에 기대 아닌 기대를 한다고 그러면 금리 인하는 당장 못 하더라도 아마도 QT에 대한 게 5월 달에는 구체화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좀 나오면 조금 고개는 들 것 같다. 하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 4월하고 5월은 시장이 조금 쉬어가는 구간 내지는 좀 아프게 조정받는 구간, 그 정도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미국 경기가 진짜 좋은데 경제 지표들이 좋은데 금리 인하는 안 하게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 참 딜레마인데요. 네. 일단 이거 자료도 안 맞을 겁니다. 지금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줄은 걸로 나와 있는데 금리를 일단은 연준에서는 연준 의사록이나 이걸 놓고 보면은 그래도 한 2번 정도 가능성 여전히 열어놓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제 물가가 쉽게 안 잡힌다는 거, 그다음에 소비가 안 죽고 있고 고용이 좋다라는 거잖아요. 올해가 대선이잖아요, 미국 대선. 네. 만약에 지금 현재 기준금리하고 중간금리하고 이 비교를 놓고 봤을 때는 아직 금리 인하 여력은 있어요.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은 있는데 트럼프 쪽에서는 이건 정치적 액션이다라고 이제 선거에 임박해서 인하를 한다면은 문제가 될 거라고요. 연준 입장에서 봤을 때 만약에 금리를 인하한다 그러면 언제가 가장 최적의 타이밍일까? 네. 저는 6월 아니면 7월일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한다 하면은 일단 6월이나 7월 중에는 금리 인하가 한 번 있지 않겠느냐 보고 있고, 그리고 금리가 물가가 예상처럼 잡힌다면은 한 번 정도가 연말이나 그 전에 한 번 정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요즘 뭐 서머스나 이런 사람들 뭐 금리 다시 올라가고 네. 그 누구였죠? 8% 얘기했던 사람도 있죠. 그 JP 모건, 네. 제이미 다이먼 같은 경우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흐름을 놓고 봤을 때 미국제 10년물 기준 흐름을 놓고 보면 5%는 한번 찍으러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저희 국내 시장에 그 외인 또는 기관의 수급 현황 좀 어떻게 보세요? 외인들 같은 경우는 지난주 초까지는 좀 사다가 지난주 그 주간 옵션 만기 지나면서 선물 쪽을 좀 대량으로 팔고 있거든요. 아마 지금 오늘까지 해서 선물이 매도가 한 3조 1천억 정도 될 거예요. 이거는 일단 리스크 해칭이라는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고, 현물 포지션을 여전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현물보다는 외국인들이 그 해칭이라든지 차익 실현을 주로 그 선물이나 옵션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이탈을 한다 이런 조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한 가지, 환율이 만약에 여기서 일정 수준에서 제어가 되지 않고 막 위로 튄다 그러면 매도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오늘 사실 1,400원 찍었을 때 계속 주시를 해서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정부가 구두 개입 들어오고 실제 개입도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1,392원까지 급락했다가 93원 선 근처에서 끝난 것 같은데 1,400을 찍었었어요. 장중에 찍었습니다. 와, 그렇구나. 네, 그랬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그걸 제어를 안 해주고 그냥 뚫리면 올라가더라도 부딪혔다가 올라가야지 이게 상승 어떤 힘이라든지 이게 좀 완충이 되지, 이게 딱 뚫려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이 1,400원은 안 떨어져요, 그 밑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이번에 1,400원에서 일단 방어를 한 것 같고요. 이 방어가 며칠 갈 거라고 보는데 궁극적으로는 1,400원이 최종 마지노선은 아닐 수도 있다. 근데 이게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중국의 수출 비중이 이제 좀 줄어든 그런 측면도 있긴 하지만 달러가 워낙에 좋다라는 거, 달러만 좋다라는 거, 네. 그게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그거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시장을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러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기관 얘기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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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이러한 좀 상황 속에서 좀 혼란스러운데요. 좀 겁도 나는 것 같고요. 좀 24년에 지금 시점에서 좀 주목해야 할 뭐 섹터나 기업들이 좀 있을까요?
이거 그 집어내면은 장 빠지는데 뭔 소리야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사실 음식료를 가져오려다 보면 음식료가 좀 올랐어요 최근에. 네. 그래서 뭐 올라 있는 것도 추천하면 또 이게 오른 것도 추천한다고 또 뭐라고 하고 빠지면 또 빠지는 거 가지고 뭐 추천한다고 뭐라고 하는데 큰 그림에서 좀 보자는 거죠. 뒤에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저는 조선주 좀 봐야 된다. 조선주 다시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조선주 최근에 있었던 이슈 키워드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잠수함. MRO. 아. 미국에서 해군 송장관이 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거제도 방문하고 울산 네. 방문하고 그리고 다음 달에 현대중공업 HT 현대 부회장 정기선 회장이 미국 갑니다. 네. 하나는 이미 호주의 그 조선업체하고 미국에 있는 조선업체들이 벌써 물색하기 시작했죠. 현대 같은 경우도 아마 그거 지금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이 부분을 중요시 봐야 되는 게 이 시장 자체만으로도 20조 시장입니다. 이 20조 시장에 미국은 지금 사실 그 건설 조선 쪽에서 글로벌 마켓 점유율이요 1%예요. 아 그래요. 없어요. 와. 조선 망했어요 지금. 근데 그 1%가 뭘 만드느냐면은 군함을 만듭니다. 잠수함을 만들고. 근데 미 해군도 엄청 크잖아요. 만드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항상 정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정비를 해야 되는데 정비를 하라고 맡겨놓으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손재주, 눈치 뭐 이런 거 되게 빠르잖아요. 그럼 일과 처리하는 것도 되게 융통성 있게. 그럼 걔네들은 원칙대로 가니까 기다려 우리 이거 하고 있으니까 이거 끝나면 해줄게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제대로 정비도 안 되고 시간 딜레이 되고 그러니까 군함이 있어도 그 군함이 느는 게 아니라 25년 되면 오히려 줄어요. 왜? 신규 건조가 안 되는 거예요. 퇴역하면 생기는데.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그 시장을 이탈리아하고 호주에다 열어줬고요. 일본에 열어주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 한국을 터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이 필요해가지고 우리한테 접근을 했다라는 거죠. 그 시장은 고마진 시장이에요. 고마진 시장이고 또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땐 요즘 방산 되게 핫하지만 맞아요. 우리가 그 국가 미군이 갖고 있는 군함이나 잠수함의 구조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그건 또 다른 우리한테 주어지는 포텐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시장이 새로 하나 열린다. 요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시장을 놓고 이제 얘기를 할 때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거 다시 설명을 좀 더 부과하면은 지금 23년 말 기준으로 중국의 전투함 수가 355대. 네. 그 다음에 미국은 296대 있거든요. 근데 이게 25년 되면 중국이 400척으로 늘어나고 미국은 오히려 287대로 줍니다. 그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조를 할 수가 없어요. AS 하느라고 정신없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긴 거고요. 또 이제 이거 외에 조선 자체만 놓고 보면 지금 환율 좋잖아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재밌는 거 하나가 중국이 작년에 탱커 그 오일 운반한 선이죠. 네. 대량 수주를 계속 해왔었거든요. 네. 우리는 싸게 안 받는다고 해서 주로 이제 LNG 선 위주로 많이 했었고 중국이 지금 슬롯이 27년까지 다 찼어요. 그러니까 그 선주들이 가격이 싸니까 나 중국한테 딱 오팔 주려고 그래도 우리 27년까지 샀기 때문에 니네 못해. 28년 이후에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키를 어디로 돌리냐면 한국으로 오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LNG 수주도 지금 최근에도 꾸준했고요. 하반기 가면은 이 탱커 수주가 좀 많이 늘어날 수 있다. 근데 싸게 수주할 가능성은 거의 없죠. 거기다가 그 아모니아선 수주도 최근에 이제 터지기 시작했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봤을 때 조선 쪽 같은 경우는 향후 한 3, 4년쯤 일감들을 갖다가 한국, 중국, 일본이 다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는 그러면 오히려 그 수주의 질이 더 좋아지고 이익은 더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조선을 보셔야 된다. 그리고 보시면 1분기에 우리가 세계 1위 했대요. 조선에서 수주에서. 네. 이게 이제 오랜만에 세계 1위를 했다고 하는데 1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다 고가 선박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앞으로 저가 수주 가능성이 되게 제한된 이유가 그림에 보시면 아시지만 2008년에 전 세계에서 그 가동 중인 조선소가 1000개가 넘었는데 이게 365개로 줄었고요.
이 중에서 선박을 한 번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인도를 해본 경험이 있는 조선사 수는 278개입니다. 구조조정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2차 전지 보시는 거하고 비슷해요. 아, 돈 된다고 보조금 준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 엄청나게 조선소 많이 세웠다가 아, 대부분 없어진 데가 중국이에요. 물론 우리도 많이 줄었어요. 근데 워낙에 숫자가 많았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차트로 보시면은 조선사 숫자 수치입니다. 급격히 빠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한중일 조선사 숫자 추이를 보셔도 이렇게 찼었던 게 거의 한 600개 근처 500개 중후반 됐던 게 지금 보시면 이 정도면은 200개 중반 정도로 줄은 거잖아요. 지금 엄청 줄어 있다는 거죠. 한국은 비슷하네요. 한국은 원래 숫자가 많지가 않았고요. 아, 근데 많이 줄었어요. 아, 한국도 한 반 정도는 준 것 같아요. 중소형사들이 많이 없어졌으니까. 이건 이제 IMO 관련된 건 뭐냐면 여기도 탄소 배출 제로 2050년 이제 이런 거 근거해서 앞으로 엔진을 바꿔야 되거든요. 기존 벙커 CU 때는 엔진이 아니라 뭐 LNG선 또는 뭐 LPG선 또 다른 여러 가지 하다못해 뭐 2차 전지도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 나오니까 그런 선박들 교체 수요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게 되는데 그 엔진을 또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국가가 별로 없습니다. 중국도 만들기는 하는데 가끔 문제를 좀 일으키죠. 그래서 이제 이쪽과 관련해 가지고 엔진 교체 수요가 본격화된다. 근데 이 수요를 어디서 커버해 주느냐? 단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탱커 같은 경우도 엔진이 벙커 CU 떼던 걸 갖다가 이제 LNG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엔진 시장도 좋아질 겁니다. 그 엔진만 교체하는 게 아니라 선박을 아예 다 교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LNG 캐리어선 같은 경우는 연평균 55대가 앞으로도 한 4, 5년 이상 나올 수 있다. 이 모잠비크 그다음에 카타르 말고 미국에서도 프로젝트 된 것들에서 나올 수 있고 미국이 만약에 저걸 발주를 하는데 중국에 주겠습니까 지금? 아니잖아요 지금. 네. 그럼 만들 수 있는 데는 중국 아니면 한국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탱커 교체주기 들어왔다는 거. 그다음에 올해 당초 목표했던 수주 목표보다 더 많이 수주할 것 같다. 그리고 MRO는 신규고 노동시장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이거 그 외국인들 고용해서 좀 많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숙련도가 아무래도 약하니까. 근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건 문제가 풀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 종합해서 보면 조선 쪽 같은 경우는 하반기부터는 좋아질 것 같다. 단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이익은 1분기에 거의 다 흑자로 바뀝니다. 근데 이익이 올라오는 속도가 3분기부터 본격적입니다. 그러면 2분기 어느 시점부터는 조금씩 사서 모아 놓으실 필요 있다.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다 환해지를 하거든요. 환해지를 하는데 지금 환율에서 만약에 수주를 하면 네. 원화로 환산을 하게 되니까 마진은 훨씬 더 커질 수가 있겠죠. 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3분기부터는 전체적으로 다 좋아진다. 여기 보시면은 24년 3분기 한번 보시면은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은 건조하고 있는 그 선박의 저가 수주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것들이 거의 다 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흑자선 비중이 보시면 4개 회사는 100%고 전부 다 흑자선을 건조하고 3개는 4개는 흑자선하고 삼성만 지금 저기 81% 그래도 다 돌아서는 거잖아요.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어떤 질이 좋아지는 건 3분기부터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관심 갖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보통 조선주를 볼 때는 요 5개 기업 위주로 보는 건가요? 이 큰 회사들이니까요. 아, 그리고 이제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 중에서 조선소로 되어 있는 거는 이 정도고요. 여기에 부품회사, 엔진회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엔진이라는 회사가 있고 STX 중공업이라고 중소형 엔진 만드는 회사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잘 알고 있는 피팅 관련된 회사 있죠. 성광밴드, 뭐 태광, 뭐 이런 회사들. 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조선 얘기해 주시면서 아까 이제 호주, 미국, 군함, 잠수함 이런 얘기도 해주셨잖아요. 방산 섹터는 좀 어떻게 보세요? 방산 저는 올해 내내 주식 갖고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거든요. 네. 방산은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난 다음부터 러시아에 대한 두려움, 경계심이 유럽 쪽에서 확 생겨났죠. 거기다가 지금 대선에서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될지 모르겠지만 미국이 예전같이 적극적이진 않잖아요. 그러면은 자주 국방에 대한 필요성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 거고. 네. 근데 그 문제는 필요성은 커지는데 공급할 수 있는 공급망이 없어요. 제한돼 있다는 거죠. 네. 러시아하고 싸우는데 러시아제를 수입할 리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북한이 만들어낸다고 북한 걸 하겠습니까? 그 포탄 북한에서
그 러시아 갖다 주는 거 50%가 불량이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도 쓰잖아요. 없으니까. 음. 이 얘기는 그만큼 지금 수요가 많다는 거거든요. 네. 러시아도 지금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다 커버가 안 되니까 좀 쓰는 거고. 이 그림이 뭐냐면 23년도 분쟁 지역 현황입니다. 절반이네요, 거의. 절반인데 지금 중국이 빠져 있잖아요. 음. 사실 엄밀하게 보면 중국하고 대만도 긴장 관계죠. 중국하고 베트남하고도 또 그렇죠. 중국하고 인도는 맞아요. 여기도 원수지간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것까지 덮어버리게 되면은 거의 이쪽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맞아요. 그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문제는 공급할 수 있는 제대로 공급할 수 있는 그 생산 능력을 갖고 있는 국가가 별로 없더라. 좀 더 설명을 좀 드리면 그 남중국해 관련해 가지고 노이즈가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필리핀하고 또 갈등이 좀 생겼고요. 거기서 뭐 직접 군함에서 포를 쏘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들이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그리고 이제 뭐 우리도 어부 이렇게 어선 납포하듯이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이쪽 관련해 가지고 갈등이 생기면 생길수록 이 남중국해는 중국만의 바다가 아니라 필리핀도 있고 그 근처에 그 속해 있는 그 동남아 국가들 대부분이 다 해당되거든요. 베트남도 해당되고. 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갈등이 여전히 좀 지속되고 있는데 그쪽들 역시 보면 예를 들어서 베트남 같은 경우도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 쓰고 있던 전차나 이런 것들이 보면 러시아산이거든요. 근데 그걸 다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오래돼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런 교체 수요들이 여기서도 발생할 수 있고 독일이 리투아니아에 상시 주둔한다. 독일군이 해외 파병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독일하고 일본하고 안 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해외 파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2차 대전에 전범이었었기 때문에 네. 직접 그 부대를 파견한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독일이 그걸 주둔을 한다는 얘기는 리투아니아는 그 발트해 연안 쪽에 있잖아요. 그쪽에 주둔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 러시아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겠다는 게 독일을 위시해서 모두가 다 준비가 된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러시아 입장에서 유로존에서 가장 두려워할 만한 국가가 어디냐는 거죠. 독일. 한번 얻어 터져봤잖아요. 1차 대전에서 터져보고 2차 대전에서 터져보고 얻어 터져봤었기 때문에 독일군의 무서움을 알죠. 거기다 독일이 사실 그 무기나 이런 것들이 만들려고 맘만 먹으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있는데 그죠? 네. 그럼 거꾸로 러시아가 또 긴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양쪽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여기에 더 한 가지 또 어이없는 거는 트럼프가 어이없다기보다는 트럼프가 원래 그랬으니까 우크라이나 종전을 하는데 돈바스하고 크림반도를 러시아한테 줘버리고 전쟁 끝내자. 네. 그럼 그동안 왜 싸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끝이 나면은 유로존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미국이 더 이상 우리를 지켜준다라고 개런티 못 하겠죠. 물론 트럼프가 안 되면 또 다른 얘기겠지만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이제 수요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오커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 한국하고 일본에다가 이제 협력을 요청을 했어요. 한국한테는 이 기술을 좀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어쩌면 좀 활용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오커스에 궁극적으로 편입을 시키려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도 역시 이제 이 갈등 구조가 완화가 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긴장감이 조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인 거죠. 앞서서 이제 전체적으로 방산 쪽이 세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네. 지켜보셔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재래식 무기 그 누적 성장률을 보시면 매출 성장률을 보시면 제일 위에 어디가 있습니까? 한국. 제일 위가 한국입니다. 네. 보시면은 뭐 다른 나라들하고 갭도 꽤 차이가 나잖아요 지금. 네. 근데 이 성장률을 놓고 봤을 때 한국이 이렇게 크게 올라올 수 있는 거는 대탕트 시대가 열리면서 독일이나 프랑스나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 군수 산업을 갖다 통폐합을 많이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생산 라인을 많이 줄여버렸어요. 그래서 현재 미국이 미군을 소화하기도 벅차는 수준이거든요 지금. 네. 근데 미군 탱크가 있으면 M1A1 전차, A2 전차가 있다 그러면 미군이 도와줄 거야.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오파를 내도 미국에다 많이 내잖아요. 네. 근데 미국에서 못 받아주는 거예요. 거기다 가격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비싸거든요. 뒤에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 쪽에 있는 방산업체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4년 이후에도 우리나라 쪽으로 이제 수주가 기대되는 수주풀들 되게 많다라는 거죠. 이게 되게 많다는 게 뭐냐면 그만큼 방산 수요가 넘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단적으로 폴란드만 해도요. 지금 1차 계약 끝났고 2차 계약 지금 아직
부분적으로만 됐는데 한 17조 이상이 지금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여기 폴란드에 더해가지고 지난주에 쭉 나왔었던 게 루마니아가 또 튀어나왔죠. 루마니아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수출 계약 관련해서 K2 전차 같은 경우는 실사격까지 테스트가 끝이 났어요. 근데 전차 같은 경우는 마지막 관문이 실사격이고 이거는 거의 요식행위예요. 왜냐면 전차 갖다 놓고 사격, 그 실사격 포사격을 했는데 안 나가면 그게 더 이상한 거잖아요. 그리고 폴란드에서 이미 다 통과됐고 노르웨이에서 이미 검증 받은 건데 루마니아도 곧 이슈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슈가 있을 수 있고 가격적인 측면에서 그럼 왜 우리나라 제품 아까 제가 훨씬 싸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K2 흑표 전차 같은 경우가 폴란드 쪽으로 나가는 게 한 200억 정도. 이게 또 환율 때문에 어떻게 바뀌면 좀 더 올랐을지도 모르겠는데 한 200억 정도를 보는데 여기 써 있는 것지만 레오파드 전차 같은 경우 독일 전차죠. 이거는 지금 리투아니아 거로 나간 게 신형이 450억입니다. 에이브럼스 그 M1A1 중고가 270억이에요. 중고보다 더 싸잖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 전차는 그 미국하고 그 러시아의 기술을 접목한 하이브리드 전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지형에 강해요. 뭐 늪 같은 데서도 잘 빠지지 않고 빠져나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우수성에 대한 거는 유튜브에 많이 언급이 이제 사진으로 동영상으로 많이 올라왔는데 그런 측면이 있고요. 가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 150 아까 포탄 그 북한 포탄 러시아로 지원되는 거 말씀드렸지만 그 러시아로 152mm 북한 포탄이 나가는데 그게 $600 포탄 한 발에.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 전 기준으로 했을 때 100만 원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풍산에서 그게 아마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나간 게 아니라 미군으로 지원된 저번에 나갔었죠. 근데 지금 미국에서 만드는 155mm 포탄은 지금 $8,400입니다. 한 발당. 그 가격 비교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성비에서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자꾸 우리나라한테 손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방사는 아마 올해 내내 주목을 좀 받을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최근에 이스라엘 이란 터지면서 전쟁 같은 것들이 뭐 해마다 터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전문가들도 있더라고요. 해마다 한 건씩은 터질 거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요, 이 인류 역사를 놓고 보면 전쟁이 없었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인간의 본성인지도 모르겠지만 네. 그 전쟁은 항상 도처에서 다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이스라엘하고 이란 같은 경우는 원래 또 숙적이었잖아요. 뭐 거기는 항상 이란뿐만 아니라 그 주변 국가들하고는 항상 충돌 가능성이 있는 국가니까 그건 차차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중국해에서도 돌발 상황이 나올 수 있고 대만 항상 위협하고 있잖아요. 네. 대만으로도 우리나라 무기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무기를 갖다가 미국이 다 커버를 해주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방산을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동안 육성해 왔지만 이번에 어떤 식이 됐던 간에 이제 기회가 좀 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좀 방산주 가운데서는 주목해야 할 기업에는 뭐가 있어요? 이게 참 애매한데요. 저는 그냥 그래서 어디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다 훌륭한 회사들이고 포텐셜이 있기 때문에 상장되어 있는 주 회사들 위주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는 현대 로템입니다. 이건 이제 K2 전차, 그다음에 이게 808 장갑차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지뢰 제거하는 거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지뢰 그 우크라이나에 지금 지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지뢰 제거 장비 요청할 때 우리나라 그 장비도 또 요청이 들어온 게 있는 것 같고 실제로 나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K2 전차 같은 경우는 앞서도 가격적인 측면 잠깐 보여드렸지만 가성비가 되게 뛰어나잖아요. 그리고 현재 폴란드양으로 해서 820대가 예정이 돼 있고 루마니아 쪽으로 해가지고도 이번에 이제 실사격 테스트까지 끝났기 때문에 루마니아가 아마 전차 기준으로 했을 때 한 500대 정도를 지금 예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어느 정도 포션을 차지할지 모르겠지만 가능성이 있고 그 외에 뭐 이집트, 사우디, 인도 뭐 이런 쪽 할 것 없이 다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이쪽에서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건 K3 같은 경우는 아마 무인 전차 얘기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이 안 타고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잠재적으로 좀 개발을 하면서 가능성을 좀 높일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전차 쪽에서는 현대로템 관심 갖고 계셔도 되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뭐 대한민국에서 가장 믹싱이 잘 되어 있는 육해공을 다 커버하는 방산 기업이다.
뭐 규모도 제일 크고요. 그리고 당연히 규모가 크니까 매출도 클 것이고 자회사로 지금 하나오션을 또 인수했는데 오션이 미국 내 조선소 지금 인수하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MRO 시장 들어가게 되고 조선소를 인수한다는 건 MRO만 하는 게 아니라 군함을 직접 제작해서 납품할 생각까지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같은 경우도 뭐 올해 앞으로 계속해서 이슈들이 나올 수 있다. 루마니아 계약 가능성 역시 열려 있다고 보셔도 되고요.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위성 쪽하고 많이 연계가 돼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 쪽 제품 부품들이 저기 로템이나 LIG 넥스원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납품을 하면서 이쪽도 역시 꾸준히 올해 보셔도 괜찮은 회사인 것 같고요. LIG 넥스원은 이제 방어 무기입니다. 뭐 천궁, 천무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방어 무기이기 때문에 여기는 계약을 해도 공시 나올 때 누구랑 어떻게 얼마 계약했다 이게 나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방어 무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는 것 자체를 갖다가 오픈을 안 합니다. 네. 그래도 최근에 이제 이 테스트 결과들이 워낙에 미국산에 비해서 괜찮다, 안 쳐진다라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최근에도 계속해가지고 수요가 여기저기서 이제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올해 역시 가능성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항공우주는 우리나라 전투기 관련된 지금 현재는 경공격기 뭐 이런 것들 수출하고 있지만 KF-21 이걸 이제 최초로 공개했고 시운전까지 끝이 났거든요. 아마 이제 양상 관련돼 가지고 이제 오파를 조금 우리나라에서 방사청에서 먼저 받고 그다음에 KF-21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국가들이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투기 저게 4세대는 아니고 3.5세대라고 얘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 정도 급의 전투기를 갖다가 제작할 수 있는 국가가 또 역시 마찬가지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것도 꾸준히 수요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풍산입니다. 풍산하면은 뭐 탄알, 탄약, 총알, 뭐 포탄 이런 쪽 관심 갖고 보셔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쇼티지가 나 있거든요. 쇼티지가 나 있어서 아까 보여드렸지만은 한 발당 미국에선 8,000불이면 얼마입니까 이게? 1,000만 원이 넘죠. 네, 한 발 쏘면 1,000만 원이 넘어요. 네. 그러니까 이쪽 수요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딜레마 아닌 딜레마는 이거는 살상 무기잖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도 지원을 요청을 하는데 살상 무기를 주게 되는 순간 이제 러시아하고 완전히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거는 미국의 승인이 있어야지 수출이 가능합니다. 미국 기술이 들어가 있는 앞에 방산 제품들도 미국 기술이 들어가 있는 것들의 같은 경우는 다 미국의 승인이 있어야지만 수출이 돼요. 그런데 이쪽 이 회사들 같은 경우는 올해 내내 꾸준히 좋을 것 같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특히 풍산이 주로 뭐를 가지고 만드냐면은 동, 구리. 요즘 구리 가격도 좋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익을 원재료 값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걸 또 제품에다 반영하는 게 더 올라가니까 네. 이익은 더 좋아지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들은 다 괜찮습니다. 그 어디 뭐 뉴스 일각에서는 보니까 뭐 3년치 뭐 물량도 다 이미 수주장고가 계약이 맞췄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것도 사실인가요? 계약을 그렇게 하죠. 왜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현대로템 지난번에 계약했던 게 180대거든요. 네. 그 1년 내에 납품 못 해요. 어차피. 근데 또 아셔야 되는 게 현대로템은 전차를 우리나라 방사청하고도 계약을 해서 납품을 해야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모든 기업체들이.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고 LIG도 마찬가지고 국내 방사청하고 또 계약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폴란드 계약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 기간이라는 게 그냥 1년 계약이 아니죠. 네. 몇 년에 걸쳐서 이게 계약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약을 하게 되면 또 마찬가지로 계약이 될 건데 지금 수주장고는 역대급입니다. 역대급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계약이 나오게 되면 또 역대급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런 면에 있어서는 약간 운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전쟁 때문에 고생했는데 네. 우리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또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무기 개발을 했던 거고. 네. 근데 이제 우리 우군이 어쨌든 미국이었기 때문에 미군의 어떤 기술 이런 걸 많이 봤을 거고 도입을 했을 거고 그 덕을 좀 보는 건 있습니다. 2차 전지는 좀 어떻게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2차 전지 저도 포트에 여전히 있는데 저번부터 참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건 2차 전지 캐즘 구간이라는 얘기를 작년 가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고 캐즘이라는 게 쉽게 안 끝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캐즘이라고 하는 거는 성장이 갑자기 좀 정체가 되는 그러니까 초기 인프라 구축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얼리어답터들이 제품을 구매할 때 확 올랐으니까 이쪽이 돈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도나도 또 참여를 하잖아요.
너도나도 참여한 상태에서 경쟁 붙었는데 초기 얼리어답터 사고 난 다음에는 그 대중이 사기에는 가격이 일단 기존의 내연제 기관 제품보다 비싸. 그 다음에 인프라 구축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지난 겨울에 방전 사태 터진 것처럼 충전소 이슈가 덜 돼 있어. 이런 것들 때문에 일단 성장이 어느 정도 더 올라가질 못하고 이제 여기서 정체가 되거나 약간 좀 성장률이 떨어지는 그림이 나오니까 너도나도 다 들어와 있는 데다가 지금 미국도 그렇지만은 유럽 할 거 없이 전부 연비 규제를 강화시켰잖아요. 그래서 벌금을 매기고 있고 강제화가 되니까 좀 뒷짐지고 있었던 내연기관 업체들이 다 참여를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장에 플레이어들이 엄청나게 많아진 겁니다. 단적으로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나오게 되냐면 업체들 간에 이제 피 터지는 싸움이 되거나 이런 과정에서 또 지금 최근에 바이든 정부도 그렇지만 그 연비 규제에 관련해 가지고 약간 좀 완화적인 스탠스를 보여줬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트럼프는 아예 전기차 대놓고 뭐 중국에서 생산하게 하고 우리 자기네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느슨해지니까 일부 그 내연기관 업체들은 살짝 그 투자에서 발을 좀 빼고 이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는 좀 어지러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야 우리가 계약을 25년까지 뭐 10조 계약을 했어. 20조 계약을 했어. 이게 다 계약인 거에서 지금 셀 업체들도 공장을 짓는 거고 그 밑에 양극재 소재 업체들도 다 짓고 있는 건데 전방쪽에서 확 터지지 않으니까 그게 이제 노드가 걸린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좁은 골목 속에 너도나도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상황이 되니까 이런 문제가 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구간이다. 근데 이제 이 구간에서 이 구간을 좀 설명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SNE 리서치라고 하는 데서 보면 올해 전기차 시장 성장률을 16.6%로 전망을 했습니다. 근데 이 16.6%라는 게 작년에 성장률이 30%가 넘었었거든요. 많이 줄었죠. 성장은 하는데 근데 그 중에서 유럽이 올해 예상 성장률이 7.9%입니다. 줄었네요. 확 줄죠 지금. 북미 같은 경우는 25.7%를 예상을 했는데 문제는 1분기 때는 11% 정도 성장한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좀 확장이 될 여지는 있지만 어쨌든 이런 성장이 좀 정체되는 그런 가운데서 투자가 많았었기 때문에 설비에 대한 부담, 그 다음에 또 원자재 가격이 또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재고 부담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반영이 되고 있는 구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보여드렸었는데 그 컨퍼런스 콜 자료 가지고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이 자료일 겁니다. 작년 4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컨퍼런스 콜 내용을 쭉 보여드렸는데 대체적으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좋아질 거야. 그리고 1분기까지는 실적 별로 안 좋아라는 게 그들의 입장이었었거든요. 그런 흐름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1분기 실적이 재고 평가서는 좀 줄거나 없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자 폭은 좀 줄 것 같기는 한데 이익이 매출이 드라마틱하게 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 리튬 가격 반등하면서 바닥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가 주춤하고 최근에는 지금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쏠리고 그다음에 테슬라가 뭐 실적이 악화가 되네 뭐 최근 어제 나왔죠. 저기 그 전체 인원의 10%를 감원하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이런 것들이 또 2차 전지 쪽에 수급을 좀 악화시키는 부담으로 좀 작용하고 있고 16일인가가 아마 테슬라 실적 발표가 나올 거예요. 오늘인가 내일인가. 근데 이제 안 좋을 거 예고가 돼 있거든요, 지금.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조금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컨퍼런스 콜을 근거로 해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보다는 24년을 좋게 보는 분위기는 아직까지 있다. 그렇지만 이 캐중 구간에서 완전히 탈피하려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기업들이 좀 속가지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저는 이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소 좀 필요하다. 하반기까지는 지켜봐야 된다. 지금이 실적상으로는 바닥 구간인 맞는 것 같은데 그 지금 계속 맨날 바닥 구간이라고 얘기한다고 하시는데 실적은 계속 작년 4분기가 최악인 것 같고요. 바닥에서 조금 돌아서는 그림은 나오는데 이게 지금 보시면은 반도체 쪽은 확 돌아섰잖아요. 이익이. 그 다음에 방산 엄청 좋아지고 있고 이익 모멘텀이 큰 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소외를 좀 받고 있는 거죠. 그 속도 자체가 확 돌아서는 그림이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언제 돌아설지에 대해서는 2분기 컨퍼런스 콜을 그래서 또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테슬라도 그 한국에 계신 국민분들이 투자 많이 하시는데 걱정이 커지실 것 같아요. 테슬라는 좀 상황이 어떤가요? 테슬라는 지난번 컨퍼런스 콜에서 일단 24년에 대해서 좀 비관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테슬라가 잠깐 반등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뭐 때문에 반등했냐면 8월 달에 로보택시 도입한다는 거 그것 때문에 주가가 좀 반등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신차 출시 관련해 가지고 명확하게 지금 가이드가 좀 나오질 않아요. 그 지금 나온 게 감원 10% 얘기하면서 로보택시에 주력하기 때문에 아마 모델 2 이거 생산이란 이것도 이제 양산 일정도 좀 불투명해지는 것 같고 이런 것들 때문에 여전히 좀 전기차 쪽 시장에서는 업계 내에서 시장은 1위인 건 맞는데 점유율은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근데 이제 전기차 쪽에서 결국 살아남을 수 있는 거는 양산하고 네임밸류하고 자금인데 그러면서 봤을 때 테슬라가 빠질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근데 이제 그 살아있는 기업으로서 존재는 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그 FSD 네. 이게 제대로 돼서 차별화가 됐을 때하고 안 됐을 때하고 테슬라는 아무래도 주가에서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전기차 호황 전반에 어떤 부진한 어떤 그림을 보여주는 원인 중에 하나인데 앞으로도 이게 뭐 전기차 쪽이 돌아선다고 해가지고 테슬라가 확 돌아설 수 있을까 하는 거는 저는 좀 퀘스천입니다. 그거보다는 오히려 FSD 관련된 쪽에서 어떤 전환점을 보여주면 그게 오히려 주가의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골드만삭스도 최근에 리포트 의견을 낸 것 같더라고요. 그 내용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골드만삭스에서는 이 전기차 쪽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네. 24년도 이제 유로존 쪽은 성장이 정체될 거다. 근데 이유가 첫 번째 중고차 가격, 전기차 가격이 많이 빠졌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래서 그 렌터카 업체 한 군데서 그 돌려달라고 맞아요. 한번 연초에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이제 전기차 가격 급락한 것이 결국은 전기차를 사놓고 나서 중고차로 팔 때 가격이 너무 떨어져 버리면 이게 지금 전환의 유인이 떨어지잖아요. 몇 년 안 타는데 네. 반값 밑으로 떨어져 버리고 이래 버리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딜레마가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 또 한 가지는 그 정부에서 보조금 지원해 주는 거 유럽 쪽에서도 이걸 줄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딜레마 아닌 딜레마로 작용할 것이다. 그리고 충전소 문제 역시 제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최근에 하이브리드 판매량이 지금 증가하고 있거든요. 네. 하이브리드 차 혹시 하십니까? 운전하십니까? 예전 차 하이브리드였어요. 예전에 지금은 전기차.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그 기존의 내연기관 쓰다가 바꿔보시면은 확실히 느끼는 게 연비 효과 확실히 느껴지잖아요. 맞아요. 제가 아는 그 한의사 한 분은 강남에서 파주까지 출퇴근을 하시는데 예전에 그 렉스턴 타실 때 네. 하고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로 바꿨을 때 하고 이 가격 차이를 계산해 보니까 1년 반 타니까 차값 다 뽑아지더라고요. 그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 전기차가 아무래도 충전소 이슈라든지 좀 딜레마가 있으니까 아직도 화재 발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대안으로서 좀 하이브리드 카 쪽으로 좀 비중이 좀 실리는 그런 그림이 실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골드만삭스 쪽에서는 올해 이 전기차 쪽 시장 자체의 성장은 좀 둔화될 걸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리튬 가격도 바닥을 찍어가지고요. 네. 조금 오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요즘은 동향이 좀 어떠한가요? 오늘 보니까 탄산리튬 가격이 3%인가 빠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엘보말 주가도 바닥에서 최근에 목표가는 계속 올라왔는데 주가를 보니까 좀 빠져요. 빠지는데 이제 그건 아무래도 전체 시장 영향인 것 같아요. 시장 영향이라는 거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기대감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지금. 그런 영향도 좀 있고 그다음에 전기차 실적 발표들 나오는데 테슬라가 안 좋게 나올 거 이미 예고가 돼 있고 아마 GM도 전기차 판매량은 1분기에 줄는 걸로 나올 겁니다. 네. 그게 이제 기존의 그 볼트를 생산을 중단을 했고 신차 모델 출시가 좀 늦어진 효과이기 때문에 아마 그 2분기부터는 GM 쪽에서는 매출이 좀 올라올 것 같긴 한데 그런 것들 때문에 최근에 조금 버벅거리는 느낌은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탄산리튬 가격 같은 경우도 제가 그 전에 한번 그 말씀 드렸을 거예요. 리튬 가격이 움직이는 게 겨울에 약하고 여름이 되면서 리튬이 강해진다. 왜냐하면 리튬 생산이 겨울에 많고 여름에 적다. 이유는 그 습도 문제 때문에 생산을 할 때 건조한 데서 생산을 해야 되는데
이 여름이 되기 시작하면 비가 많이 오고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생산하기가 좀 어렵대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급적인 측면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날씨 따뜻해지면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도 자연스럽게 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전기차가 연초에 IRA 보조금 대상이 됐었던 게 18대 정도였거든요. 해당되는 게 네. 지금 36대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 핵심 그 부품에 대해서 소재에 대해서 탈중국화된 것들을 이제 쓰는 차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그만큼 넓어지는 거죠. 거기다가 최근에 그 리튬 가격이 어쨌든 떨어지고 소재 가격이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가격 자체를 좀 떨어뜨릴 요인이 생긴 거죠. 그렇게 보면은 전기차 쪽은 저도 제 생각에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가면서 조금씩 늘지 않겠냐. 그래서 리튬 가격의 현재 흐름을 놓고 말씀을 드리면 네, 바닥은 얼추 업계에선 찍은 걸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인가 칠레 입찰 얘기 나오는데 칠레 쪽 그 염호 리튬 얘기 나오는데 경쟁이 좀 생각보다 세다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 업체들도 좀 참여를 하고 중국도 참여를 하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것들 놓고 봤을 때는 얼추 뭐 리튬 가격 자체로만 놓고 얘기하면 바닥은 찍은 것 같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인터배터리 데이 갔다 오셨잖아요. 네네. 그 얘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정말 많았고요. 그 가운데서 저도 이제 주목했고 시장에서도 주목했었던 건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원통형 배터리 46파이. 근데 요거는 이제 2170 배터리가 지금 주력이잖아요. 원통형은 작은 거. 네. 근데 이 46파이 배터리 쪽으로 이제 그 양산이 빠른 데는 24년 말. 이제 조금 뒤에 하는 데가 25년 정도 이제 양산 얘기를 하는데 전방 업체들은 얼추 결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삼성 같은 경우는 BMW하고 스텔란티스, LG가 아마 저기 폭스바겐 GM 이런 쪽으로 이제 결정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양산이 되게 되면은 연비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기술도 상당히 2170 만드는 거랑 또 다르답니다. 네. 그래서 뭐 이걸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회사도 제한적이고 경쟁력을 좀 우리나라 업체들이 가져갈 수 있는 유인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이거 그 알루미늄 캔이라든지 니켈 도금 강판 만드는 회사들 가가지고도 이거저거 이제 물어보면서 이 실제로 계약 관련된 얘기들이 오가는지 물어봤었는데 많이 얘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봐서는 빠르면 24년 말부터는 양산이 될 것 같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제대로만 자리를 잡아준다 그러면 게임 체인저까지는 안 되더라도 시장을 상당히 잠식할 수 있는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에코프로 클로즈 루프 시스템 뭐 이제 들어서들 아시겠지만 이거는 그냥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구체 그다음에 양극재 이걸 전체를 갖다가 특정 지역에서 같이 묶어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말하자면 이거를 하게 되면은 원가 절감 효과도 있는 데다가 이 폐기물 발생을 갖다 최소화시킬 수 있답니다. 오폐수도 거의 안 나오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아마 원가 절감 효과가 업체에서 얘기하기는 30% 정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거를 지금 실제 도입을 하기 위해서 진행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에코프로에서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얘기를 하는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제대로 된 기술을 만들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데는 현재는 에코프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적용이 됐을 때 에코프로 그룹이 어느 정도 이제 원가 절감 효과하고 이익 증감 효과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포스코 그룹 역시도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얘기인데 삼성 SDI가 27년에 양산한다고 했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양산보다는 그냥 의지 표명이다. 그리고 삼성 SDI가 좀 그동안에는 2차 전지 쪽으로 해서 조금 한 발을 빼고 좀 투자에 좀 적극적이지 않았었잖아요. 근데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다는 것만 가지고도 이 산업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인 경쟁에 참여하려고 한다라는 게 느껴졌고, 요번에 보니까 전지 쪽에서 랭킹이 4위로 올라섰더라고요. 5위가 S1이 되고 SK온이 되고 이런 걸 놓고 보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투자의 스타트 시점은 늦었지만 오히려 그게 캐즘 구간을 지나가는 데 있어서 SDI한테는 나쁘지 않게 작용할 것 같다. 그리고 전고체 관련돼 가지고 이슈가 조금씩 메이킹이 되면 될수록 관련해서는 뭐 전고체는 어쨌든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관련 업체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보셔도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그 IRA 관련해서 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되게 우려가 많으셨잖아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바이든도 지지율이 많이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네네.
재밌는 게요. 네. 여기 지금 제가 기사 하나 땄는데 보시면 이게 저기 최신 여론조사에서 트럼프와 4포인트 차이로 우위에 있다. 네. 바이든이 이기는 게 더 많이 나와요. 최근에요. 바이든이 이기는 게 많이 나온다는 게 이거 말고 이게 지금 대통령 최근에 여론조사했던 거거든요. 3월 중순까지. 보시면 6건의 여론조사 중에서 바이든이 이기는 게 3건. 오, 그렇구나. 그죠? 그 다음에 비슷한 거 하나, 그 다음에 바이든 트럼프가 앞서는 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중에 하나는 트럼프 관련돼 있는 쪽에서 조사한 거기 때문에 신뢰도는 높지 않다. 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동안에 트럼프가 다들 되는 것처럼 기정사실화해서 맞아요.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트럼프가 되는 것도 돼 봐야 한다는 얘기죠. 첫 번째. 두 번째는 IRA는 대통령령으로 뭐 폐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네. 법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상원 하원 이쪽을 다 공화당이 장악을 해야 되고요. 공화당 의원들 모두가 합심해서 밀어야 되는 사안인데 지금 현재 상원은 민주당이 지금 다수당이죠. 그리고 공화당 하면은 이 배터리 셀업체 공장 관련돼서 경합주 항상 보여드리지만 이쪽이 대부분이 다 스윙 스테이트라고 해서 경합주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게 그 힐러리 클린턴 당시에는 트럼프를 밀었었고 바이든 트럼프에서는 바이든을 밀었었던 지역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2차 전지 셀업체들이 다 합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트럼프가 주장하는 것처럼 함부로 못할 거라는 거죠. 여기에 맞붙여 가지고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배터리 3사 같은 경우 이제 들어가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 조인트 벤처잖아요. 조인트 벤처이기 때문에 미국 자본이 들어갔어요. 만약에 한국 자본만 들어갔으면은 이거 진짜로 당할 수도 있죠. 트럼프가 되고 난 다음에 뭐 미국 그 의원들도 사실 부담이 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자국 자본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섣불리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셔야 되는 게 저는 이건데요. 트럼프가 워낙에 긴 행보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다를 거야 할 수도 있지만은 남극이 38.5도로 올랐습니다. 아, 정말요? 우리나라만 30도 넘어간 게 아니라 남극이 그랬대요. 와. 이건 전례 없는 재앙이라고 지금 기사가 나온 게 있어서 붙여놨거든요. 기상이변은 지금 이거는 뭐 특정 지역에서만 국한된 게 아니라 글로벌한 문제거든요. 지금 엘니뇨 현상 끝나고 나면 또 라니냐 또 돌아온다고 그러고 있고 지금 뭐 커피, 코코아 뭐 이런 것들 다 지금 난리잖아요. 이게 지금 트럼프가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또 어차피 이번에 되면은 3년이면 못 하잖아요. 네. 과연 자기 주장이 옳다고 이거를 밀어붙일 수 있을까? 저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야, 그래서 충격적이네요. 네. 저도 이거 보고 우리가 너무 더웠었거든요. 지난 주말에 30도 넘어갔었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야 이거 뭐 갑자기 추워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더니만 갑자기 날이 더워가지고 이런 상황이 남극에서도 발생했다는 거 보고 저도 사실은 좀 충격을 좀 받았었죠. 2차 전지도 지금 포기하지 않고 투자를 좀 지속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이제 에코프로랑 포스코 그룹을 아무래도 주목을 하고 계신데요. 여기에 동향 같은 것도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2차 전지 쪽 섹터에서 살아있는 섹터는 그동안에 동박하고 전해액만 있었죠. 제가 전해액은 11월, 그 다음에 동박은 지난번에 왔을 때 말씀을 드렸었지만 문제는 이제 양극재 쪽에 들어가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같이 뭐 리튬하고 뭐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회사들 쪽인데 이쪽이 연초에 반등이 나왔다가 지금 최근에 다시 주가가 빠지는 그런 그림이 나왔는데 이 빠지는 것 중에서 이유는 1분기 실적에 대해서 LG엔솔이 실적 발표했는데 사실 저기 IRA 보조금을 빼면 적자래잖아요. 영업 적자. 네. 그거가 그러면 이게 마진도 안 나네. 이제 이런 식의 어떤 노이즈를 불러일으킨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금리 문제죠. 고금리가 이거 상당 기간 지속될 것 같은데 이걸 또 우려하는 이제 그런 시각이 있고 또 한 가지 더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특히나 지금 전방업 산업이 지금 잘 돼가지고 턴어라운드돼서 바닥 찍고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섹터가 반도체죠. 네. 근데 반도체가 워낙에 덩치가 크잖아요. 수급을 상당 부분을 반도체가 많이 잡아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를 잡아가고 방산을 잡아가고 이 잘 되는 쪽으로 해서 뭐 예를 들어가지고 밸류업 쪽에서는 현대 기아차 쪽을 잡아가고 이러다 보니까 나머지 쪽에 있는 그 섹터에 있는 자금들이 손절을 해서 글로 넘어가는 물건들이 생각보다 많았다. 네.
대표적인 데가 이제 기관 쪽에서도 실제로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여파로 지금 수급 이탈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빠진 측면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실적이 바닥에서 바닥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는데 바닥을 찍고 확 올라서면 좋은데 1분기까지는 그 전방업체 컨퍼런스에서 얘기했지만 스무스할 거라고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어려운 구간에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2분기, 1분기 끝나고 컨퍼런스 콜을 좀 들어보면 2분기하고 이제 하반기에 대한 전망들이 나올 거잖아요. 그리고 테슬라 실적이 어차피 쇼크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거 좀 나오고 나면 얼추 이제 그 시점부터는 좀 시장에서 다시 관심을 좀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뭐 바닥권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욕먹겠지만 그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네.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라고 물어보시면은 팔라고 해도 파실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네. 저는 팔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한 섹터 올인보다는 좀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좀 가져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1분기 실적 발표 나오고 2분기 좋아지는 그림 나왔을 때 그 다른 뭐 반도체가 됐든 아니면 방산이 됐든 다른 쪽에서 제가 기대했던 것만큼 올라가게 되면 그걸 팔게 되면은 포트를 이쪽을 더 담을지에 대해서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한 번 더 점검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방산, 조선, 2차 전지 이렇게 소개해 주셨는데요. 네. 혹시 이 외에 또 좋게 보시는 섹터가 있으실까요? 바이오 같은 경우는 4월 안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5월도 조정 좀 받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렸는데 5월 달에 좀 주가 좀 눌리면은 바이오 쪽 한번 다시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는 지금 그 앞서도 조선주 얘기할 때 그 음식료 하려다가 음식료가 좀 바닥에서 올라와서 이제 그거 안 했다 그러는데 음식료 같은 경우도 지금 그 동안엔 음식료가 그 내수주로만 봤었는데 지금은 수출주잖아요. 네. 불닭볶음면 뭐 이런 거 삼양라면도 보니까 뭐 실적이 어마하게 좋아져서 이런 그림들이 나오기 때문에 음식료 쪽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업황은 바닥에서 돌아서는 그림이 나오는데 돌아설 때 이 속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시장의 시선을 좀 끌든지 아니면 밖에서 관망하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쯤 한번 들어가도 되겠어 하고 새 자금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현재 우리 주식시장에는 새 자금이 별로 안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외국인에 의해서 좀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딜레마는 좀 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컨퍼런스 콜 내용 들어보고 추가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그 정도 그냥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사님 오늘도 귀중한 말씀 감사드리고 끝으로 저희 웅달채빵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생각보다 되게 어렵습니다. 작년보다 오히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어려울 때일수록 결국은 견딜 수 있는 거는 본인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시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고요. 누가 어떻게 했대더라 해서 따라사 가지고 고생하시는 것보단 내가 알고 투자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요, 주가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가가지고 뭐 분석한데 뭐 한다 그러면 사지 못해요. 네. 이렇게 빠져 있을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종목부터 또는 그 업황부터 공부를 하셔서 그게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를 고민하신 다음에 이 지금 시점이 나한테 맞다 싶으면 들어가시고 또는 비중 조절을 해야겠다 싶으면 비중 조절을 좀 하시고 포트 분산을 해야겠다 싶으면 포트 분산도 좀 하시고 그것도 아니고 나는 이거 끝까지 가겠다 하면 그게 끝까지 갈 만큼의 회사가 경쟁력이 있고 펀더멘탈이 갖춰져 있는 회사냐 뭐 재무적인 거라든지 브랜드 네임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감안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점검하시는 시간은 계속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혹시 시장이 폭락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폭락 가능성은 현재로 봐서는 제한적인데 네. 전쟁이 더 심화가 돼서 격화가 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 경우에는 이게 사실 그게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는 그 중간에 나라들이 많이 껴 있어요. 네. 그래서 결국 할 수 있는 게 공중전밖에 없어요. 네. 탱크로 밀고 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 그 시리아 같은 데서 이란하고 친하다고 해서 니네 들어와 탱크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시리아 먹겠다고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결국에는 공중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셀 수는 없는데 이제 문제는 만약에 이제 이스라엘이 어떤 공격을 좀 충격적으로 해가지고 이란이 화가 나서 호르무즈예요. 거기를 갖다가 폐쇄를 시켜버리면 네. 그럼 또 유가를 또 건드릴 수 있고 또 다른 충격이 올 수 있겠죠. 그럼 한 번 더 충격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까지 감안을 해서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정도 단계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영훈 이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카이 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